심장마비였습니다. 2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겨우 살려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텅 빈 병실 벽을 울리는 메아리 같았다. 나는 아직 팔에 꽂힌 딩거를 느끼지도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다. 병실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휴대폰은 침대 옆 서랍에 있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전원을 켰다. 메시지는 하나뿐이었다. 발신자는 아내, 유나.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거야. 내가 너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메시지 아래에는 우리 공동 계좌의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다. 잔고, 영원 전 재산, 비상금, 그리고 내 퇴직 준비금까지 모두 사라졌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그냥 피로했다. 잠으로도 풀 수 없는 깊고 무거운 피로. 엄지손가락 하나,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퇴원을 하며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이 마중 나오시나요? 네. 거짓말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남쪽 끝 봉천구에 사는 중학교 동창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사이였지만 이유 없이 믿을 수 있는 친구였다. 도와줄 수 있을까? 말만 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집 대신 민수의 원룸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나와 처음으로 마신 커피는 아무 맛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유나를 처음 만난 건 2008년 여름, 성북구의 한 오래된 분식집 앞이었다. 당시 나는 새벽 운송 일을 막 시작한 참이었고 그녀는 근처 미용 학원 강사였다. 그날따라 비가 왔고 나는 우산 없이 길을 걷다 우연히 분식집 처마 밑에 서 있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혹시 같이 쓰실래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작은 키에 똑 단발머리, 말끝에 살짝 올라가는 억양이 인상적이었다. 우산 하나로 이어진 그 짧은 인연은 생각보다 빨리 깊어졌다. 3번의 데이트 후 나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고백했고 6달 뒤 우리는 결혼했다. 빠르지만 경솔하진 않았다고 믿었다. 나는 29, 그녀는 26. 사랑에 빠지기엔 충분히 어렸고 책임지기엔 충분히 성숙했다. 결혼 초반, 유나는 늘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 불렀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배송하는 사람 봤어. 진짜 멋있어. 그 말에 힘이 났고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3시에 나가 저녁 6시에 돌아오는 생활. 하루 2끼를 차 안에서 해결하는 날들도 많았지만 괜찮았다. 그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칭찬은 점점 기대가 되었고 기대는 점차 불만으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피곤한 표정이야? 집에 와선 좀 웃을 수 없나?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지 몰라서 그래. 통화는 줄어들었고 문자는 형식이 되었다. 잘 도착했어. 오늘도 늦어. 알겠어. 밥 챙겨 먹어. 그녀는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갔다. 수경이네 강릉 펜션에 간다거나 민정이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내려간다는 식이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혼은 믿음이라 배웠고 난 그녀를 믿었다. 돌이켜보면 조짐은 분명히 있었다. 전화 중에 화면을 자주 확인했고 웃음 없이 통화를 끊는 날이 늘었다. 공동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녀는 그냥 자동이체 되잖아. 뭘 그걸 바꿔 라며 넘어갔다. 나는 여전히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나만의 것이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고 나는 보지 못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녀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민수의 원룸은 작고 단출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벽 한편에 놓인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 섞인 골목 바람이 들어왔고 밤이면 옆방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일단 며칠 쉬어. 몸부터 회복하고 생각해. 민수가 따뜻한 물에 계란을 삶아 가져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다. 식욕이 없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계란을 한 입 베어문 뒤 병원에서 받은 퇴원 서류를 펼쳤다. 심근경색, 심장 스텐트 시술, 입원 일자 및 의식 불명 기록. 그리고 보호자로 기록된 이름, 유나.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내가 의식 없는 동안 모든 돈을 인출했다. 그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짓눌렀다.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예전에 이혼할 때 써봤던 사람 있어? 연락해볼까?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유나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소개로 변호사 서재민을 만났다.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공동 계좌였다고요? 네, 하지만 모든 수입은 제 급여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병원 기록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권 침해 및 민법상 불법 행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이 관건이죠. 나는 병원 서류, 문자 메시지, 계좌 스크린샷을 차례로 꺼내 보여줬다. 서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봅시다. 다만 지금은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접촉은 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유나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디야? 집에도 없고 트럭도 안 보이는데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당황했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바로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었다. 민수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켜볼 거야.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권지호. 내용. 형, 혹시 알고 있어? 유나 옆에 이상한 남자 자주 드나들어. 어제도 늦게까지 같이 있더라. 집에 불 켜져 있었어.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다시 무겁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데도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호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유나 옆에 이상한 남자 자주 드나든다. 머릿속이 서서히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권지호는 우리 부부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살았다. 어릴 적부터 나를 형이라 부르며 따르던 녀석. 그런 그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직접 확인해 볼래? 내가 본 걸로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에서 건물 입구를 바라봤다. 밤 10시 42분. 유나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약 10분쯤 후 낯선 남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짧은 머리, 검은 패딩, 차키를 돌리는 손에 익숙한 무언가. 그 남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집중하자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간 이름 하나. 노형준. 같은 층에 살던 이혼리자.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남자. 몇 달 전 유나가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형준 오빠네 부부 이혼했대.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느끼며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확실해? 응.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나는 민수와 함께 강서구에 있는 중고 노트북 가게로 갔다. 목적은 단 하나, 원격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노트북과 소형 CCTV 장비. 민수는 평소 드론 조립이 취미여서 장비에 익숙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최대 72시간 녹화 가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아파트 단지로 갔고 인근 공원 방향에서 집 창문이 보이는 각도를 찾았다. 작은 체육시설역, 나무 아래. 그 아래에 위장형 배터리팩과 함께 카메라를 고정했다.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이틀 후 녹화 파일 속엔 유나와 형준이 함께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어깨를 맞대고 소파에 앉아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와 그렇게 우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불같이 치솟는 감정이 아니라 조용히 타들어가는 수처럼 내 안을 태워가는 식은 분노. 이 정도면 확실하지. 이제 법적으로 움직일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서재민 변호사에게 USB를 전달했다. 그는 영상을 확인한 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고 어깨는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있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반격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서 변호사는 빠르게 자료를 정리했고 나는 병원 진단서, 계좌 내역, 문자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상대 측이 먼저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응 준비도 해두겠습니다. 그 사람이 형준이라는 남자, 혹시 제 아내와 공모한 흔적까지 입증되면요. 그건 형사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닉 혹은 사기죄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변호사는 곧바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유나 명의의 모든 통장과 카드, 그리고 그들이 사용 중인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까지 법적 동결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며칠 뒤 유나 쪽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도착한 메시지.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 형준 오빠는 그런 의미 아니야. 그냥 위로였을 뿐이야.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든 다 늦었지. 나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재민에게 문자 하나만 보냈다. 상대 쪽에서 먼저 연락했습니다. 기록 남겨주세요. 가압류 명령은 일주일 만에 법원에서 승인되었다. 그와 동시에 유나 측 변호사 이름이 적힌 공문이 도착했다. 이름 최인서 변호사. 서울에서 꽤 날카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공문에 적힌 문구 하나. 남편의 일방적 가출 및 의사소통 거부로 인해 관계 회복이 어려워졌으며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가출? 병원에서 생사를 오갔던 사람에게. 며칠 후 첫 조정회의가 열렸다. 법원 회의실. 긴 테이블 양끝에 앉은 두 사람. 가운데엔 판사와 조정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나는 낯설 만큼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짙게 바른 립스틱, 새로 산 듯한 코트. 형준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회의 시작 10분 전부터 도착해 있었고 USB 송 영상, 문자, 계좌 기록이 정리된 서류철을 앞에 두고 있었다. 양측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양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민이 조용히 내 쪽에 몸을 기울였다. 지금부터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건 숫자의 문제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조정회의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서재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날카로운 기운이 숨어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유나 씨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입니다. 입금 패턴이 일정하고 금액은 모두 900원만 950원만 사이. 18개월 전부터 시작된 정기 입금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제3자... 누구 이름이죠? 노형준 이름을 듣자 머리가 띵했다. 서 변호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법적으로는 공동계좌가 아니지만 지속적인 입금 기록과 생활비 전용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비밀 자금이죠. 남편 몰래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최소 1년 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차분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형준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떠나려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떠날 걸 대비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정리했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이건 그냥 이혼이 아니야. 이건 공모야. 형준이라는 놈, 분명히 유나랑 손잡고 준비한 거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반격의 순서를 바꿔야 해. 다음 날 우리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서재민과 함께 금융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이미 의심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 명세 전체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형준의 계좌에 지난달부터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 해외 송금, 투자 계좌 이전. 명백한 자금 이동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의 방에서 나는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돈이 사라졌던 순간. 계좌의 스크린샷.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거야 라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 그녀가 도망치려 한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서재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서재민에게서 답장이 왔다. 긴급 자산 동결 신청서. 내일 오전 9시 접수합니다. 모든 자산, 계좌, 부동산, 차량 전부 묶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갈 문은 내일 아침 완전히 닫힌다. 다음 날 아침 8시 45분. 서재민 변호사와 나는 서울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만났다.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나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그를 바라봤다. 다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9시 정각. 긴급 자산 동결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유나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 노형준 명의의 투자계좌 및 부동산 공동 소유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보증금 차량 등록 정보 및 이전 내역 최근 30일 내 고액 현금 인출 이력. 법원은 서류를 접수한 직후 48시간 이내 가처분 심리 일정을 배정했다. 그날 오후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짧고 간단한 문장 하나. 이제 진짜 끝낼 거야. 너도 날 몰랐고 나도 널 몰랐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서재민에게 전송했다. 48시간 후 법원 소회의실. 가처분 심리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양쪽 모두 법정 대리인만 참석했고 나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회의가 끝난 뒤 서재민은 얼굴에 미묘한 미소를 띤 채 돌아왔다. 인정됐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전 자산 동결. 이동, 이전, 출금 전면 금지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빠진 듯 흔들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본안 소송입니다. 자산의 실제 소유, 기여도, 불법 행위 입증.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릴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조용한 재즈 선율이 방 안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노영준.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 지금이라도 대화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도 저장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었잖아. 그 주 일요일, 지호에게서 또 하나의 소식이 왔다. 형준이 차 팔았어. 그리고 그 오피스텔, 방 빼는 것 같아. 집 나르는 거 오늘 봤어.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그들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부동산은 처분 불가 상태였다. 그들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덫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제2민사부. 그날은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유리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법원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을 더욱 하얗게 덮었다. 본안 심리.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었다. 법정에는 나와 서재민, 유나와 최인서, 그리고 증거 자료를 준비한 서류철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심리를 맡은 판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측, 발언하시죠. 서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서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금융착취, 그리고 명백한 부정행위와 자산 은닉으로 이어지는 계획적 배신의 패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법정 컴퓨터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거기엔 유나와 노영준이 소파에 앉아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이어지는 음성 메시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그리고 계좌 내역, 입금 기록, 해외 송금 이력, 가상화폐 지갑까지 추적된 데이터가 한 장씩 법정에 제출되었다. 최인서 변호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유나의 표정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시선을 들어 나를 보지 못했다. 피고 측은 이 자료들에 대해 부인하시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리는 일시 정회되었다. 나는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민수가 옆에 다가와 캔커피를 건넸다. 끝이 보인다. 형. 그래. 근데 끝이 이렇게 씁쓸할 줄은 몰랐네? 30분 후 재개된 심리에서 판사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혼인관계 해소 이상의 사안이며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명백한 기망 행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1. 공동재산 중 80% 이상 귀속. 2. 주거지에 대한 단독 소유 인정. 3. 피고 측의 법률비용 부담 명령. 4. 정식 형사 고발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따름.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긴 터널의 끝에 드디어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유나가 조용히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바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난 그냥 내가 너무 멀리 느껴졌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를 지나쳤다. 진실은 밝혀졌고 나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다. 처음엔 느리게, 그리고 어느 순간엔 눈처럼 빠르게.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건 2월 말, 새봄이 오는 길목이었다. 나는 민수의 원룸에서 나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마당엔 감나무가 하나 서 있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형, 진짜 여길 택한 거야. 응, 사람 없고 조용하고 나무가 있잖아. 민수는 웃으며 박스를 내려놨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새벽 배송이 아니라 작은 마을 우체국과 계약한 지역 택배 서비스였다. 오전엔 서류를 나르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며 지냈다. 저녁이면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고 때론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유나와 형준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건 복수가 아닌 정리였기에. 민수는 가끔 와서 묻곤 했다. 미련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련이 아니라 기억이야. 근데 이제 그 기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어느 날 우체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작은 북카페 앞에서 낯선 여자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혹시 요즘 매일 아침 책 들고 오시는 분 맞죠? 네, 맞아요. 그녀의 이름은 유아연. 이 카페의 운영자이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날 우리는 커피를 함께 마셨고 조용한 웃음이 오갔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그 눈빛은 오래도록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나는 그 카페 책장 한 귀퉁이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감나무 아래 벤치에 커피 2잔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 5시. 그날 저녁 하연은 조용히 감나무 아래에 나타났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커피를 함께 마셨다. 인생은 때때로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다.